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 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제8장 연단에 설 때의 준비 사항입니다. 연단 위에 서서 뭔가를 말할 기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들은 종종 있겠죠. 오늘 데일 카네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이 또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네기 기술재단이 언젠가 100명의 성공한 사업가들을 불러 모아 지능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검사 유형은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 결과 재단 측은 사업의 성패가 우수한 지능보다 성격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사업가뿐만 아니라 교육자와 전문직 종사자나 강연자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한 발표라 할 수 있다. 성격은 아마 대중연설에 있어서 준비 과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엘버트 허버드는 유창한 연설에서 승패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판가름 난다고 단언한 바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태도와 아이디어가 연설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격은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제비꽃 향기처럼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의 총체이며 그 사람의 생김새와 선호도, 버릇과 기질, 마음가짐과 체력, 경험과 신체 훈련, 그의 인생이 모두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만큼이나 복잡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사람의 성격은 많은 부분 물려받은 것이어서 대체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나중에 환경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통틀어서 보면 성격이란 바꾸거나 개선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그렇더라도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성격을 강하게 한다거나 좀 더 설득력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는 있다. 어찌됐든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알 수 없는 것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성격이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그런대로 성격 개선에 대한 논란과 연구가 계속되는 걸 보면 그런 일이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청중 앞에 서라. 피곤에 지친 사람은 매력적이지도 사람의 마음을 끌지도 못한다. 준비와 계획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미친 듯이 몰아치는 흔하디 흔한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육체에는 독소가 쌓이고 뇌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 여러분을 매우 지치게 만들고 따라서 당신은 기운 한 번 못 쓰고 두뇌와 신경이 모두 기진하는 사태에 이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오후 4시에 어떤 위원회 모임에서 중요한 발언을 해야 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점심 식사 후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지 말라. 가능하면 집에 가서 가벼운 점심을 들고 낮잠으로 기분을 전환하라.
몸과 마음과 신경을 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이자 영화 배우였던 제랄딘 페런은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마저도 남편에게 맡겨두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았던 것이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디바인 마담 노르디카는 프리마돈나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 즉 사교 생활과 친구들과 군침 도는 음식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연설을 해야 할 때에는 시장기에 유의하라.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조금만 먹어라. 헨리 워드 비처는 일요일 오후에는 언제나 5시에 크래커와 우유를 먹은 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저녁 공연이 있을 때는 저녁밥 대신 5시에 생선이나 닭고기 아니면 송아지 내장에다 사과구이와 물 한 잔으로 앞주 가벼운 식사를 해요. 오페라나 음악회가 끝난 다음 집에 가면 언제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죠. 마담 멜바가 한 말이다. 멜바와 비처의 행동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는 나 자신이 전문 강사가 되어 매일 저녁 푸짐한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2시간짜리 강연을 하기 전까지 미처 깨닫지 못한 일이었다. 신선한 사과를 곁들인 가자미 혀 요리를 즐긴 뒤 비프 스테이크와 튀긴 감자 요리, 샐러드, 야채, 그리고 디저트를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서 있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나 나의 강연 주제나 내 몸에게나 적절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았다. 내 머리에 가 있어야 할 피가 저 아래 위장에서 스테이크와 감자들과 한판 씨름을 하곤 했다. 파데레프스키가 옳았다. 그는 음악회를 앞두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그의 안에서 동물적인 기질이 가장 힘이 세어지며 심지어는 손끝으로 몰려가 움직임을 방해하고 결국 연주를 망쳐버린다고 했다. 어떤 연사가 다른 연사보다 더 끌리는 이유.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일은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에너지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활력과 생기와 열정. 이것들은 내가 연설 지도자와 강연자들을 뽑을 때 늘 첫 번째로 염두에 두는 덕목이다. 야생 거위가 밀을 찾아 가을 들판에 모이듯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충만한 연사 주위에 모이게 되어 있다. 그 쉬운 보기를 나는 런던 하이드파크의 야외 연설에서 흔히 보게 된다. 대리석 아치의 출입구 근처는 모든 인종과 모든 주의자들이 연설로서 만나는 장소이다. 일요일 오후면 교황 무오류설을 설명하는 가톨릭 신자나 칼 마르크의 경제 이론을 복음처럼 설파하는 사회주의자, 이슬람교도가 4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지 그 이유를 구구절절히 늘어놓는 인도인 등의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어떤 연사에게는 수백 명이 몰려드는가 하면 바로 옆의 연사에게는 손으로 꼽을 정도의 사람들만 모여 있다. 어째서 그럴까? 연사들의 흡인력이 서로 다른 이유가 언제나 주제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뿐일까? 아니다. 그 해답은 연사를 보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연설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진 연사가 결국 청중들에게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는 더 실감나게, 더 생생하게 연설한다. 그는 활기와 생기를 발산한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들의 몫이다.
옷차림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심리학자이자 대학 총장인 어느 교수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옷차림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사람들은 어느 한 군데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차려입고서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의식하면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자신감이 커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면서 자존심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또 성공한 사람처럼 옷을 입으면 성공을 꿈꾸기가 더 쉬워지고 성공을 이루기도 더 쉬워진다고 사람들은 대답했다. 옷차림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러하다. 그러면 옷을 잘 입는 것이 청중에게 어떤 효과를 줄까? 나는 연사라는 사람이 바지는 헐렁하고 외투와 신발은 볼품이 없으며 가슴 주머니에는 만년필과 연필이 꽂혀 있고 옷깃 사이로 신문이나 담배 파이프 혹은 담뱃갑이 삐죽 나와 있는 것을 볼 경우가 많았다. 그 사람이 자신의 옷차림에 자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만큼 청중도 그에게 존경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의 정신 또한 그의 너저분한 머리와 구질구질한 구두만큼 그의 연설을 깔끔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랜트의 생애에서 아쉬운 한 가지.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리 장군은 애퍼매턱스 청사에서 항복할 때 새 군복으로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옆에는 감 나가는 검을 차고 있었다. 반면 북군의 그랜트 장군은 외투도 검도 없이 이등병의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틀림없이 육척장신에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사나이와 아주 이상스러울 만치 대비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순간에 적절하게 차려입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랜트의 생애에서 진정 후회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였다. 워싱턴의 농림부 실험농장에는 수백 개의 양봉대가 있다. 꿀벌통에는 저마다 내부를 비춰주는 커다란 확대경이 설치되어 있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전기불이 내부를 환하게 비춘다. 따라서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이 벌들을 언제든지 세밀히 관찰할 수 있다. 강연자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는 확대경 아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온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다. 그의 외모에 자리 잡은 아주 사소한 부조화도 평지에 우뚝 솟은 파이크 봉처럼 커다랗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욕을 먹거나 칭찬을 듣기 시작한다. 오래전에 나는 아메리칸 매거진에다 뉴욕의 어느 은행가의 인생 이야기를 연재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은행가의 친구에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은행가가 성공한 이유는 그의 매력적인 미소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얼핏 들으면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나는 그 말이야말로 정답이라고 믿는다. 그 은행가보다 경험도 많고 재정적으로 그와 똑같은 판단을 한 사람들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나 됐을 터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강점, 즉 아주 유쾌한 성품을 지녔던 것이다. 따뜻하고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웃음이 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다. 그 덕에 그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만나는 순간 사람들의 호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미소 짓지 못하는 사람은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계산대 뒤에서뿐 아니라 청중 앞에서도 이런 미소는 여전히 환영받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브루클린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대중연설 과정을 수강하던 한 학생이 떠오른다. 그는 언제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 기쁘다.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이 몹시 즐겁다는 느낌을 주면서 청중 앞에 나왔다. 그는 항상 미소를 지었고 우리를 만나서 반가운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청중들은 누구나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를 환영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역시 같은 과정의 학생들 가운데 일부 연사들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으며 얼른 끝나면 정말 좋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차가운 태도로 청중 앞에 걸어 나왔다. 객석에 앉은 우리도 곧 똑같은 느낌이 되었다. 이런 태도는 전염성이 있기 마련이다.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우리가 앞에 있는 청중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들도 우리에게 똑같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청중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물어보나마나 그들도 마음속으로 혹은 행동으로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결단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 거리면 그들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자만심에 차 있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방어적인 이기주의로 맞받아칠 것이다. 우리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욕을 먹거나 칭찬을 듣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청중으로부터 따뜻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청중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아라. 대중연설가로서 나는 오후 시간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넓은 홀에서도 이야기해 보았고, 밤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작은 홀에서도 연설해 보았다. 저녁 시간의 청중은 오후 같으면 그저 가벼운 미소로 넘겼을 얘기에도 큰 소리로 시원하게 웃어준다. 저녁에 모인 군중은 오후에 모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무반응으로 지나쳤던 똑같은 대목에서 인심 후하게 환호를 해준다. 어째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오후 시간에 올만한 사람들은 아줌마들과 어린이들인데 이들은 좀 더 활기차고 예리한 저녁 시간에 오는 사람들만큼 반응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청중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감동을 잘 받지 않기 때문이다. 청중들 사이에 넓고 시원한 공간과 빈 의자들만큼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헨리 워드 비처는 설교론에 관한 예일대 강의록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흔히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것보다는 많은 청중에게 강의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나지 않느냐고 말한다. 내 대답은 아니요다. 나는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고 서로 닿을 정도로 빽빽하게만 앉아준다면 12명에게도 1000명에게 하듯이 똑같이 연설할 수 있다. 하지만 1000명의 사람들일지라도 서로 1m씩 떨어져 앉는다면 텅 빈 방에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청중을 가까이 모여 앉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절반의 노력으로도 청중을 움직일 수 있다. 많은 청중 중에서 어떤 사람은 평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는 군중의 한 사람이 되면 개별적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동요하게 된다. 그는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청중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 얘기에도 웃음을 터뜨리고 환호한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예를 들어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즉, 서로 꼭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들이 종종 서로 팔짱을 낀 채 전투에 임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군중. 군중이란 알다가도 모를 현상이다. 위대한 대중운동이나 개혁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군중 심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 주제에 관한 흥미로운 책이 에버렛 딘 마틴의 군중의 행동이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에는 작은 방을 골라야 한다. 방음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고요하고 넓은 방에서 사람들을 드문드문 앉히기보다 좁은 방을 골라서 통로까지 가득 사람들을 메우는 편이 낫다. 만일 청중이 흩어져 있으면 서로 붙어 앉도록 가까운 곳으로 와달라고 요청하라.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요청하고 또 관철시켜라. 청중이 별로 많지 않고 또 반드시 연단에 서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면 연단에 서지 말라. 사람들과 같은 높이로 내려와 그들 가까이에 서라. 정형화된 틀을 모두 깨부수고 친근하게 접촉하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만들어라. 폰드 장군은 창문을 때려 부쉈다.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라. 대중연설이란 잘 알려진 공정에는 후두와 인두와 후두개만큼이나 산소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키케로의 웅변도,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쇼, 지그펠트, 폴리스의 육감적인 아름다움도 방 안의 공기가 탁하게 오염되어 있다면 관객을 깨어있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 연사 가운데 한 명일 때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청중에게 창문을 열어놓고 2분가량 일어서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제임스 B. 폰드 장군은 헨리 워드 비처가 유명한 대중연설가로서 한창 인기몰이를 하던 14년간 그의 매니저로서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여행하고 돌아다녔다. 폰드 장군은 비처가 가야 할 곳이 홀이든 교회든 극장이든 언제나 청중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방문해서 조명과 좌석, 실내 온도와 환기 상태를 꼼꼼하게 조사했다. 폰드는 노발대발 호통을 치는 장교 출신의 노인인지라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했다. 그래서 만일 그곳이 너무 덥고 공기가 갑갑한데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는 책을 집어던져서 창문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스퍼지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은총 다음으로 설교자에게 좋은 것은 산소이다 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빛이 있으라 당신의 얼굴 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신수를 선보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방을 빛으로 가득 메워라. 보온병 속처럼 어둠침침한 방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란 예쁜 아가씨를 집안에 들여앉히는 것만큼이나 요원한 일이다.
저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데이빗 벨라스코가 연극에 관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일반 연설가들은 적절한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명이 당신의 얼굴을 내리쬐도록 하라.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당신 얼굴에 슬쩍 지나가는 섬세한 변화도 자기 표현 과정의 일부이다. 그것도 매우 실제적인 일부라 할 수 있다. 때로는 그런 변화가 당신의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조명 바로 아래에 서면 얼굴에 그늘이 질 수 있다. 조명 바로 앞에서도 당연히 얼굴에 그늘이 진다. 그러므로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조명이 여러분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 아닐까? 연단 위에 잡동사니는 금물. 테이블 뒤에 숨지 말라. 사람들은 연사의 전신을 보고 싶어 한다. 연사의 모든 것을 보기 위해 심지어는 통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연사를 잘 대접한답시고 틀림없이 누군가가 테이블에 물 주전자와 잔을 놓아줄 것이다. 하지만 목이 마를 경우에는 약간의 소금이나 레몬을 한번 맛보는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수를 마시는 것보다 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연사에게는 물도 주전자도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단에 그 모든 쓸데없고 지저분한 방해물들도 필요치 않다. 브로드웨이에 있는 다양한 자동차 매장들은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고 쾌적해 보인다. 향수와 보석을 파는 파리의 대형 매장들은 예술적이면서도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꾸며진 매장들을 더 존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동경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강연자들은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한다. 내 생각에 이상적인 배치란 아무 기구도 놓지 않는 것이다. 지푸른 벨벳 커튼 외에는 연설자의 뒤에도 양옆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런데 보통의 경우 연설자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도와 표지판과 테이블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먼지 쌓인 의자들이 겹겹이 포개어져 있을 때도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싸구려 같은 분위기. 따라서 모든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치워라. 대중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헨리 워드 비처의 말이다. 그러니 스위스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융프라우의 눈 덮인 꼭대기처럼 연사를 우뚝 드러나 보이게 하라.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단에 설 때의 준비사항 그 절반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참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성격이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이 지식보다 성격에 달려있는 것처럼 연설에서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했습니다. 또 피곤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떨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피해야 합니다. 그때 에너지가 충만한 연사에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겠죠. 또 저희들의 겉모습도 이야기했습니다. 깔끔하고 매력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입게 된다면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더 신뢰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연사 개인적인 준비 말고도 현장의 준비도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하면 청중을 한 군데 모으라는 것이죠. 청중이 많고 적은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저희들의 연설의 중요한 점이라 했습니다. 공기도 신선하게 유지할 것을 얘기했고요. 조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단 위에 너저분한 것이 있지 않도록 무대를 세팅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인상 깊고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아마도 이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받아들인다면 저희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연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